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아름다운 이 해변의 광경을 보면서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장이 사람을 살린다. 장 미생물과 프로바이오틱스. 조스텐 소넨버그, 에리카 소넨버그, 김혜성 옮김 통합의학연구소 감수를 한 책인데요. 장 미생물의 교과서 모유. 한 사람의 일생에서 1000몇 개월은 장미생물성 세상에서 다시 없을 격변의 시기다. 이 짧은 기간에 여러 견주가 흥했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해 가는 일이 릴레이처럼 이어진다. 2007년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신생아 14명을 대상으로 생후 음악은 여기서 스톱을 하고 음악이 꺼지질 않네. 자, 장위생물의 교과서 모유. 한 사람의 일생에 2007년도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팀이 신생아 14명을 대상으로 생후 첫 1년 동안의 장위생물 총의 발달 과정을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연에는 천이라는 현상이 있다. 이는 생태계에서 생물 종들이 정직하게 번성하는 데 일련의 규칙에 따른 순서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연구팀은 사람의 장미생물종 생태계에도 이런 규칙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다. 고요했던 신생아의 장이 각종 미생물로 왁자지껄해질 때까지의 과정을 따라가면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지리라 기대한 것이라.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사실은 미생물 정착이 극심한 무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뿐이었다. 젖들까지 장미생물종이 구성하는 양상은 특별한 규칙 없이 연구에 참여한 아기 14명이 모두 대각각이었다. 딱 2명만이 유사성이 보였지만 그나마도 쌍둥이였다. 유일한 쌍둥이는 환경뿐만 아니라 유전자도 대부분 공유하므로 장미생물종이 서로 닮은 이유가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는 단정하기가 어렵다. 정착 첫 해 장미생물종 세상이 우리 눈에 어지럽기만 보이는 것은 여러 박테리아 종들이 평화협상을 벌이는 동안에 주고받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연구자료가 더 모이면 장미생물종 사회의 구성 원리를 설명할 보편타당한 단서가 잡힐 것으로 기대가 된다. 사람과 장미생물종 간의 단단한 공조관계가 분명히 드러난 것보다 밝혀질 낼 부분이 훨씬 많은 미지의 영역이니 말이다. 그런데 초창기 장내 미생물종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거의 복불복인 것이 사실이긴 해도 그렇다고 모두가 우연의 결과인 것은 결코 아니다. 바로 초유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나서 가장 처음 먹는 음식은 모유다. 모유는 개체의 생존력을 극대화시킨다는 진화 침등 원동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어미는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부어 모유를 생산한다. 한 아이에게 먹이기에 충분한 양의 모유를 만들려면 하루에 무려 500칼로리의 에너지가 들어간다. 이와 비교하면 하루에 300칼로리밖에 소비하지 않는 임신은 일도 아니다. 모유의 성분 목록을 쭉 훑어보면 마치 누군가 일부러 몸에 좋다는 것은 다 모아놓은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모유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은 기본이요 건강에 좋은 여러 기타 성분이 풍부해 아기에게 완벽한 자연물을 제공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유에는 아기의 생적 조건에 딱 맞는 항체와 수동 면역력을 부여할 면역 물질들도 충분히 들어있어 연약한 핏덩이를 안팎으로 강건하고 의젓한 한 인간으로 키워내기에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만 주목해야 할 성분이 하나 있다. 바로 모유 올리고당 HMO이다. 복합 탄수화물인 덩어리는 HMO는 지방과 락토스에 이어 모유의 세 번째 많은 물질이다.
HMO는 화학 구조가 엄청나게 복잡해서 사람은 이 물질을 소화시킬 능력이 되지 않는다. 이 물질의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해석하자면 모유의 주 성분이라는 것이 아기가 소화시킬 수 없는 물질이라는 소리인데, 도대체 엄마들은 써먹지도 못할 물질을 왜 그렇게 공을 들여서 만드는 것일까? 그것은 HMO가 아니라 아기가 아니라 아기 몸속에 있는 장미생물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장미생물을 위해서 아기의 엄마가 그렇게도 집중해서 애를 쓴다. 장미생물총은 2,500만 개의 유전자를 활용해서 HMO를 분해하고 에너지를 추출한다.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은 제 자식뿐만 아니라 자식의 뱃속에 머무는 100조 마리의 박테리아 식객까지 대접하는 셈이다. 기저귀를 깔아주는 것까지 따지면 식사 후의 뒤처리 서비스도 완벽하게 제공하는 것이고 말이다. 자연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어서 건강한 아기의 장에는 HMO를 가장 맛있게 먹는 비피도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이 많다. 그런데 HMO의 역할이 선발대 유익균을 먹여 살리는 것만은 아니다. 이 물질은 또 다른 유익균 박테리오이디스의 정착도 돕는다. 셀리어스를 비롯한 여러 미생물 학자들이 연구 주제로 삼았던 바로 그 견주다. 박테로이디스는 식물들을 처리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HMO는 박테로이디스의 입주를 도움으로써 아기에게 이유식을 시작할 준비를 차근차근 시킨다. 식단이 바뀌는 시기에 마치 지휘자처럼 미생물 단원들을 통솔해서 다음 악장으로 잡음 없이 넘어가게 하는 것이다. 모든 엄마는 아기가 예측 불허에 험난한 세상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능력을 갖추도록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한다. HMO는 분명히 모성애가 분자 수준에서 표출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아이의 일부지만 사랑과 훈육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장미생물 무리까지 올바르게 인도하고픈 엄마의 사랑 말이다. 엄마의 사랑. 그런데 엄마들은 모유를 통해서 유익균을 먹이를 공급하는 동시에 살아있는 박테리아를 직접 전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 모유 박테리아가 애초에 어디서 오는지 확실하지 않다. 모유가 만들어지는 엄마 저지에 원래 살고 있던 녀석들일까? 아니면 위장 등 다른 곳에 있다가 흘러들어와서 모유를 타고 영아에게 넘어가는 걸까? 어떤 종류의 박테리아가 이동하는지, 이것이 아기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학계에서 앞으로 알아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현 시점에서 분명한 것은 모유가 한창 적응하느라고 바쁜 장미생물총 군집을 보유해 아기의 장의 이상향에 가장 가까운 생태계가 자리 잡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은 분유 제조 기업의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생산해온 제품의 장미생물총 건강에 필요한 성분은 거의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미생물총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지한 발빠른 업체들은 사람 모유를 비슷하게 흉내내는 신제품을 내놓고 이른바 프리미엄 분유를 라며 대대적인 광고를 한다. 그들이 새로 첨가했다고 촬영하는 성분 중에는 GOS라는 것이 있다. GOS, 즉 갈락토 올리고당은 화학 구조와 모든 면에서 HMO와 크게 못 미치는 합성 탄수화물이다. 이건 말고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균을 통째로 넣은 제품도 있긴 하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첨가 성분들이 더해진 제품이 영아와 장미생물총 모두에게 진짜 모유만큼 좋다는 주장을 믿어줄 만한 근거 자료가 거의 없다. 게다가 이런 제품들은 가격도 비싸다. HMO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로지 사람에게만 있는 물질이므로 동물을 통해 얻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한 복잡한 화학 구조 탓에 대량 생산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생산비가 들고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프리미엄 성분으로 최종 낙점된 견주는 그럴 거라고 짐작될 뿐 이 박테리아들이 아기 건강에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 확실하지도 않다. 아무리 전까지 생각한 프리미엄 분유가 식품공학이 진일보했다는 증거일지라도 이것은 고작 50년에 불과한 한 연구와 기술 개발이 만든 아류작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모유는 수천 년 인류 진화가 완성해낸 걸작품이다. 그러니 현대 과학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분의 황금조합을 찾아낸 진화의 위력을 흉내내려면 엄청난 돈이 들 수밖에 없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생후 6개월 동안의 신생아에게 모유만 먹이고 다음 6개월은 이유식과 모유 수유를 병행할 것을 권장한다. 한편 WHO는 모유 수유를 적어도 2년 이상 지속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하지만 둘 다 불가능한 경우는 어떻게든 모유를 한 방울이라도 더 먹이는 게 낫다는 게 통설이다. 모유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성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HMO와 모유 박테리아가 갓난 아기와 장미생물총이 격동의 첫 해를 무사히 보내도록 보좌하기 때문이다. 첫 돌 전에 장미생물총 생태계가 무엇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므로 딱 이 시기에 모유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한다. 우리 부부도 두 아이 모두 모유로 키운 까닭에 이 지침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너무나 잘 안다. 배앓이를 일으키는 장박테리아. 대부분의 부모는 아기가 태어나면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첫째 아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예비 부모는 아이와 함께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힌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절 물리려고 한밤중에 몇 번씩 깨야 하겠지만 따사로운 봄날이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고 낮잠을 즐기고 쉬지 않고 응얼대면서 살인 미소를 날리는 아기의 재롱을 볼 생각을 하면 입이 귀에 걸린다. 하지만 막 아이를 낳은 부모의 약 4분의 1은 이런 평화를 만끽하기보다는 울음을 그치지 않는 핏덩이를 달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한다. 배앓이 탓이다. 배앓이를 하는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몹시 두려운 일이다. 자지러지는 듯 아이는 어떤 공부로도 달려도 진정되지 않는다. 신생아 배앓이에 관한 서적이 해마다 쏟아져 나오고 그라이프 워터부터 항문에 끼워 배에 찬 가스를 빼내는 카테터까지 각종 치료법이 세상에 태어난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제대로 된 치료법이 아니라 그저 배앓이 아이를 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보여주는 반증일 뿐이다. 그런데 연구에 의하면 장미생물총이 영아 배앓이의 발병과 중증에 일조할 수 있다고 한다. 빌럼 대 포스가 이끄는 네덜란드의 한 연구팀은 배앓이를 하는 신생아 반, 그렇지 않은 신생아 반씩 총 24명의 장미생물총을 100일 동안 관찰했다. 결과로 배앓이를 하는 신생아의 장미생물총이 훨씬 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배앓이 신생아의 장에는 프로테오박테리아가 더 많고 비피도박테리아와 락토바실러스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가 아기나 분유를 먹는 아기와 똑같이 말이다. 제왕절개로 세상에 태어나자 이틀 동안 항생제를 맞았던 우리 딸 역시 배앓이로 고생했다. 이제 역시 당시 딸아이의 장미생물총 구성이 어땠는지 확실히 알 길은 없지만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아마도 다양성이 떨어지고 프로테오박테리아만 많고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아는 희박한 상태였을 것 같아. 그때 우리가 영아 산통과 장박테리아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락토바실러스 세균 제제를 고작 2주가 아니라 몇 달 동안 계속 먹였을 것이다. 그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효과가 있는 것을 찾을 때까지 다른 균주 몇 가지를 더 써봤을 것이다. 요즘은 다양한 영아용 프로바이오틱스 제제가 나온다. 만약 자녀가 배앓이 증세를 보이면 이것들 중에서 어느 게 좋을지 소아과 의사와 먼저 상담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평생 건강과 이유기. 영아는 생후 6개월 정도면 이유식을 시작한다. 이 시기에 기저귀를 보면 아기의 장 풍경이 갑자기 크게 변한다는 사실을 더 늘어 확인할 수 있다. 아기가 덩어리인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장미생물총의 구성이 급변해서 성인장 미생물총과 닮아간다. 태어나서 2살 반이 될 때까지 한 아이를 추적 관찰한 정례 연구가 있다. 이는 아기의 장 풍경이 더 안정적인 어른과 비슷한 모습으로 발달해 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완벽한 사례다. 연구는 2년 반 동안
대변 60개를 채취해 분석하고 아기의 음식 변화와 건강 문제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할 때 가장 극적인 변화는 이유식, 이 경우는 완두콩을 먹은 첫날이었다. 아기가 식물로 만든 고형식이라는 신세계를 처음 접하자마자 아기의 장에 새로운 존재의 여럿이 우죽순 등장했고 장미생물 총의 다양성이 폭발적으로 높아졌다. 충분히 그럴 법하다. 먹는 것이 달라졌으니 당연히 새로운 에너지원을 감당할 새 멤버가 장미생물총 사회에 필요해졌을 것이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조직 개편이 고작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마치 예지력이 있었던 것처럼 장미생물총은 오래전부터 완두콩의 출현에 대비해 온 것이다. 이유식을 시작하기 전에 채취한 검체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아기의 장미생물총은 벌써부터 고형식 처리의 전문가인 소수 정리의 부대를 대기시켜놓고 있었다. 아기가 아직 멀건 엄마 젖에만 의존하던 때인데도 말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것은 모두 엄마 젖에 들어있는 HMO가 미리 정보원 역할을 한 덕이다. HMO는 아기가 모유만 먹는 동안에도 식물을 분해하는 장박테리아 군집이 간신히 연명할 정도로만 영양분을 공급한다. 그렇게 간신히 연명하던 녀석들이 드디어 자기들의 주식인 식물성 이유식이 들어오면 급속히 개체수를 늘리는 것이다. 이렇듯 이유기는 사람의 일생에서 장미생물총 구성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 시기 중에 하나다. 그 신호탄이 식단의 변화라는 점에서 부모는 장미생물총의 건강을 최대한 증진하는 식재료로 이유식을 만들어 먹일 필요가 있다. 아기가 좀 더 자란 뒤에는 우리 부부가 버구리가 만든 음식을 조금씩 들어주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리해 나갔다는 거죠. 어른 음식으로 아기를 키우자는 우리 계획은 아이가 3살 되던 무렵에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변비가 생긴 것이다. 변비가 얼마나 심했던지 아이는 화장실을 다녀올 때마다 눈물 범벅이 되곤 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뭘 먹였는지 살펴보게 되었고 이 물음표는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가 도대체 뭘 먹였느냐 하는 질문으로 돌아왔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자주 먹은 음식을 종류에 대해서 꼼꼼히 분류했다. 우리 전공이 장미생물총과 장건강이라는 자존심도 이 작업에 매달리게 하는데 한 몫을 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래도 우리 부부만큼은 아이의 장에 탈을 겨눈 짓 따위를 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가 너무 단조롭고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렇지. 정신이 번쩍 든 우리는 식단을 완전히 뜯어고치기로 결심을 했다. 식이섬유가 들어가는 것을 했다는 거죠. 돌이켜보건대 우리 첫 아이가 제왕절개술 때문에 애초에 남의 피부에서 건강은 좋지 않은 박테리아가 자리 잡았고 설상가상으로 곧이어 투여한 항생제가 장미생물총 생태계를 더 망가뜨렸던 것 같아. 게다가 집에서 우리가 먹은 음식까지 그 모양이었으니 이 모든 요소가 아이의 변비를 초래했을 것이다. 우리는 건강에 나쁜 장미생물이 아이들을 평생 따라다니며 괴롭힐까봐 몹시 걱정이 되어 지금도 가족 모두를 위해서 채소 위주 식단을 고집하고 있다. 자, 이렇게 삶은 브로콜리를 보고 저와라 눈을 반짝일 아이는 세상에 한 명도 없다. 하지만 우리는 늘 식사하기 전에 아프지 않고 건강하여 든든한 아이로 자라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 물론 쉽지는 않았다. 미국에서는 매년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 우리 온 가족이 모여서 거하게 식사를 하고 야구 경기를 식사하기 전에는 모두 기립에서 국가를 부르며 아이의 유치가 빠지면은 이빨 요정이 금화로 바꿔준다면서 베개 밑에 넣어 놓는다. 우리는 이렇게 소소한 사회 간섭들과 마찬가지로 장미생물의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을 먹자는 것을 가족 전통으로 삼았을 뿐이다. 자네가 음식을 너무 가리고 채소를 먹이려는 모든 시도가 수포로 돌아갔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라.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 사는 아이들은 벌레와 똥물, 내장을 먹는다. 모두 서양인이 보면 기절할 것이다. 하지만 벌레와 동물의 내장은 그들에게 제한된 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레 결정된 문화의 일부분일 뿐이다.
만약에 아이들에게 그런 걸 어떻게 입에 넣느냐고 물으면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맛있으니까요. 맛있다. 동물의 내장. 아이들은 벌레와 동물의 내장. 생태계를 일망타진하는 방법. 서양의 부모들은 어린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다들 무슨 통과 의뢰처럼 항생제를 쓴다. 항생제. 영아의 장미생물총을 조사한 정례 연구에 의하면 이유식을 시작한 후에 장미생물총의 번영기가 찾아온다고 한다. 반면에 항생제를 투여한 뒤에는 정반대 현상이 관찰되었다. 처음 몇 번 투여 만에 장미생물총의 다양성이 급감한 것이다. 예상치 못한 결과는 아니다. 대부분의 항생제는 스펙트럼이 넓어서 여러 종류의 박테리아를 한꺼번에 죽일 수 있다. 따라서 병을 일으키는 나쁜 박테리아 뿐만이 아니라 장 속에 착한 박테리아까지 깡그리 공격한다. 그런데 몇 주 뒤 똑같은 감염병이 도져서 똑같은 항생제를 다시 맞아야 할 때는 손해가 처음만큼 크지는 않다. 그 사이에 항생제 공격을 견뎌낼 정도로 적응력이 생긴 것이다. 이 연구는 항생제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장미생물총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째, 단기적으로 항생제는 장 박테리아를 대량 살상한다. 둘째, 보통은 항생제를 끊으면 장미생물총 생태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긴 해도 절대 처음으로 완전히 되돌아가지 않는다. 장미생물총 생태계의 성질은 항생제 치료를 딱 한 번만 받아도 달라진다. 이 연구의 사례에서는 영아가 같은 항생제에 재차 노출되었을 때 장미생물총이 공격을 처음보다 훨씬 수월하게 이겨냈다. 이런 적응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 평생 가는 변화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하지만 최근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속속 발견되고 있다. 다음 단원에서 더 설명하겠지만은 장미생물총은 면역 기능과도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장 속의 생태계의 작은 변화 하나가 일파만파 커져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항생제 치료를 자주 받는 어린이는 전식과 습진, 비만 등 다양한 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한다. 항생사용과 그로 인한 장미생물총의 변화가 이들 질환에 어떻게 다 있는지는 앞으로 밝혀내야 할 숙제이지만 어쨌든 장미생물총 사회의 결함이 위장관 상태와 전혀 상관없는 듯이 보이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장미생물과 헛살, 장미생물, 소양, 닭, 돼지와 같은 가축에게 소량의 항생제를 투여하면 체중이 많게는 15%까지 는다는 것은 수십 년 전부터 축산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식용유은 무게 단위로 값이 매겨지는 까닭에 무거울수록 축산업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온다. 게다가 항생제를 가축이 더 어릴 때 투여할수록 성체가 되었을 때 무게가 더 나간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 아이들은 해마다 평균 한 차례 이상 항생제 치료를 받는다. 아이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항생제에 자주 노출된 것이 최종 증가를 유발한 것은 아닐까? 과학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병원에 가서 항생제 처방을 받아올 때마다 우리도 농부가 가축을 살찌운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을 비만하러 만드는 것은 아닐까? 한 실험에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쥐에게 소량의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러자 방금 전에 말한 가축들과 마찬가지로 체지방률이 높아졌다. 살이 더 쉽게 찐 것 외에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이 실험군 개체들의 장속 풍경이 정상 체중의 사람 뱃속과 딴판이고 비만인 사람과 닮았다는 것이다. 항생제 사용 여부에 따라서 소화 체중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는 또 있다. 영국에서 소아 1만 1천 명을 이상 비교한 연구에서는 두 집단 간의 현저한 체중 차이가 관찰되었다. 그렇네요. 이렇게 체중에 문제가 오는 것을 알고도 넘어가면 안 되겠네요. 갓난 아기의 부모를 위한 5가지 조언은
생활 출발점에서 첫째, 출산 방법에서 잘하고, 둘째, 건실한 미생물, 셋째, 영아의 장미생물 총을 바르게 이끌어 모유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아이가 커가면서 항생제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오지만, 그렇더라도 항생제가 장미생물총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사실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네 번째 교훈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면에서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 이호기를 허투루 보내지 말라는 것이다. 이호기는 자녀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들 다시 없을 골든타임이다. 골든타임. 우리 집의 경우는 아이 몸 안에 사는 소중한 친구인 장미생물을 아이 스스로 지켜줘야 한다는 얘기를 반복하는 방식을 택했다. 장미생물총 돌보기는 아기가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